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자, 소설 그리고 희곡 스필의 이해에 대해서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소설 32번부터 이어서 시작합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설 작품 감상의 실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작품은 황석영의 객주라는 작품이에요. 자, 객주가 김주영의 객주고요. 황석영의 객지겠네요. 그죠? 황석영의 객지입니다. 김주영의 객주라는 작품이 있고요. 황석영은 객지입니다. 자, 이 작품은 비인간적 노동현실에 대한 고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인간적 노동현실의 주체가 이제 소장이에요, 소장. 현장 소장을 통해서 비인간적으로 행해지는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혼자서 빙긋이 웃었다. 감독조를 짐짓 3공사장으로 보내길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인부들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원하는 대로 모두 수쩍 들어주고 나면 길 잘못 들인 강아지 새끼처럼 또 무엇을 달라고 보챌지 몰라. 자, 여러분 여기서 현장 소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은 노동자를 무엇이나 달라고 보채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를 인식하지 않고 잘 해주면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보채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뭔가 하나의 어떤 사회 부속품 정도로 인식하고, 동등한 대등자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부속품 정도, 기계, 사회 부속품, 기계 부속품이라고 하죠, 여러분. 노동자를 기름이나 쳐주면 움직이는 기계 부속품 따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은 노동인권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인권 인식이 전혀 없어요. 더욱 감독조는 필요했다. 그래서 감독조는 필요했다. 노동자는 감시, 감독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 이럴 때까지 당분간 보냈다가 인부들과는 낯선 다른 패들로 교대시킬 뿐이었다. 현재 노임도 올렸고 시간 노동제도 실시하고 있는 척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내일의 행사를 위해 숨 좀 돌려보자는 게 그의 속셈이었다. 내일 있을 그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 노동자들을 좀 이렇게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눈속임으로 자, 노임도 올렸고 시간 노동제도 실시하고 있는 척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의 속셈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주동자들 먼저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따끔하게 본때를 보인 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겉에서 위해주는 척하면서 속에서 뒤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등치고 간내 먹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따끔하게 본때를 보인 후 엽이나 두둑이 주어 구슬려 딴 지방으로 쫓아보낼 작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쟁의에 참가했던 인부들의 명단이 저절로 들어와 있는 셈이었다. 그들 불평분자의 절반쯤은 3공사장 인부들과 교대시키고 나머지는 남겨두되 각 한바는 이제 공사장 식당을 말합니다. 한바에 뿔뿔이 흩어지게 배당할 거였다. 점차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 둘씩 해고해 나갈 것이었다. 당장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해고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주동자들을 하나 둘씩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1960년대 기업 또는 어떤 그 현장 소장 이런 그 관리자들이 아랫사람을 길들이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겉으로는 합의하는 척하면서 뒤에 돌아서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를 길들였죠. 왜? 인권인식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노동자는 무엇일 뿐이다? 기계 부속품 따위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보내면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부속품 정도밖에 인식을 안 한 겁니다. 차츰차츰 작업량을 늘리고 작업장을 줄여가면 남는 인부가 많게 될 테니 열흘도 못 가서 가문할 구실이 생길 거였다. 따라서 인상되었던 노임을 차츰 낮추며 도급을 계속시키면서 인부들이 모르는 사이 전과 같이 나가면 어항에 물 갈아 넣는 것처럼 인부들은 또 모두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비인간적 노동 현실을 고발하고 사업주의 횡포를 비판한 작품인데요. 자, 그럼 이 작품에 대한 올바른 감상으로 적절치 않은 겁니다. 소장은 당장 눈앞의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수장은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즉 겉에서는 합의해 주는 척하면서 주동자들 한 명씩 두 명씩 내보내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갈아서 새 사람으로 바꿔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수장은 쟁의의 주동자들을 해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장은 감독조를 해체하여 상황을 복구한다. 자,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33번, 다음 중 서울을 주요 배경으로 한 소설이 아닌 것은? 이것도 역시 이제 문학사 문제인데요. 주로 이제 서울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서울시 문제는 서울시가 따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문화 유적과 관계된 인물들, 역사적 인물들 또는 해당 작품들을 묻는 문제를 당연히 출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시 작가, 서울시 작품, 서울시 배경작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을 배경으로 작품들, 박태원의 천변풍경, 서울 맞습니다. 서울 배경, 천변풍경. 1930년대 천변을 중심으로 한 서울 세태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다음 염상섭의 두 파선, 역시 염상섭도 서울 출신 작가입니다. 두 친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갈등, 즉 두 개의 파산을 그린 작품이죠. 자기 자신은 경제적으로 파산났지만 친구에게까지 어떻게든 돈을 빼앗으려는 그 친구는 도덕적으로 파산났다. 그래서 두 파산, 경제적 파산과 도덕적 파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역시 서울을 배경으로 합니다. 6.25 전쟁 때 월남한 엄마가 딸과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서울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엄마의 어떤 그 과욕이 빚은 어떤 그 문제점을 그린 작품, 이게 이제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입니다. 모두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은 소록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소록도는 나환자들이 집단 거주하던 곳입니다. 원장으로 상징되는 권력자와 그 다음에 소록도 주민으로 상징되는 민중들이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최만식의 태평천하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처결하기를 집안의 살림살이 전권을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주부 고씨는 제쳐놓고서 한 대를 껑충 건너뛰어 손주대로 내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작품에는 3대가 나옵니다. 윤직원 영감, 그 다음에 아들 윤창식, 그리고 손자 윤종학. 그런데 조부 윤직원 영감은
윤창식의 둘째 2대죠. 2대 윤창식의 아내 며느리죠. 그쵸? 며느리죠. 예, 윤창식의 부인 며느리 즉 고 씨가 있는데요. 고 씨를 제쳐놓고 3대 즉 손주 며느리인 박 씨에게 집안의 전권을 물려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들 윤창식이 윤직원 영감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윤창식은 그러니까 술과 여자만 좋아하는 남몽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직원 영감은 집안의 어떤 전권을 주기에는 이제 부족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손자를 믿었고 손자의 손자 며느리인 박 씨에게 이제 집안의 전권을 물려준 것입니다. 박 씨 즉 윤직원 영감의 맞손자 며느리가 시할머니의 뒤를 이어 시할머니는 윤직원 영감의 부인입니다. 바로 이어서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묻지 않아도 내가 주부 즉 집안의 주인이 되어서 며느리를 거느리고 집안 살림을 해가는 어른이 되겠거니 했던 고 씨는 그만 개밥의 도토리가 되어버리고 도리어 시어머니 오 씨 대신 이번엔 또 며느리한테 또다시 시집살이를 하게끔 된 셈평이었습니다. 1번 윤직원 영감의 실망이 컸겠군. 실망이 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전권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 씨겠죠. 틀렸습니다. 2번 시할머니는 자애로운 분인 것 같아. 박 씨의 시할머니 즉 윤직원 영감의 부인이 자애로운 성격인 줄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3번 박 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시집왔겠군. 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4번 고 씨의 현재 심정은 아주 절망적일 거야. 그쵸? 예, 그래서 뭐라 그래? 고만 개밥에 도토리 된 심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마땅히 자신이 집안의 그 안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에게 그 권한이 물려갔으니 그만 개밥의 도토리가 된 것이고 다시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된 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이 작품은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입니다. 레디메이드란 뜻은 틀에 박힌이란 뜻입니다. 즉,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인텔리입니다. 대학을 나온 인텔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는 지식인에 의도적으로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이때 레디메이드는 틀에 박힌, 즉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식인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한 지식인이었던 주인공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인쇄공을 시키고자 합니다. 즉 공장 노동자를 시키고자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공장 주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공부를 시키지 않고 인쇄공을 시키고자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공부해봐야 결국 나처럼 무기력한 인생을 살 것이 뻔한데, 그러니까 이런 틀에 박힌 인생을 살 것이 뻔한데 무엇하러 공부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 주인공이 그냥 기술이나 가르치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레디메이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여기서 무력한 지식인 문제는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일제가 의도적으로 일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사회와의 문제죠. 그죠? 따라서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설 속에서 어떤 그 문제를 파악할 때 그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지 사회적인 차원의 문제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갈등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주요섭의 사랑방송인과 어머니를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그죠? 이 작품에서 보면 어떤 갈등이 나옵니까? 사랑방송인과 어머니의 사랑이 주요 갈등이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게 어느 한쪽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개인 간의 갈등이 되겠죠. 그런데 둘은 사랑하지만 왜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사랑손님은 총각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하숙집, 그러니까 오키의 어머니, 청상 과부죠.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과부.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전 남편, 즉 죽은 남편의 친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둘이 아무리 사랑해도 당시 사회적 간섭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총각과 과부의 어떤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거기에 더하여 죽은 남편의 친구라고 한다면 이건 뭐 관용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럼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사회적 갈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한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그렸다. 이런 건 이제 심리주의 소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상의 날개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아까 김유정의 동백꽃 같은 작품이 여기 해당되겠죠. 김유정의 봄봄. 장인과 나와의 갈등. 그 다음 개인과 자연 간의 갈등. 자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파, 그죠? 예, 또 뭐 홍수 뭐 이런 것들, 대설 이런 것들. 그래서 영화 해운대 기억하시죠, 여러분? 해운대가 대표적인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 되겠죠. 그다음 개인과 운명 간의 갈등. 김동리의 역마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역마살을 타고 난 주인공이 그 역마살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인정하고 숙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현진건의 고향이란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 비극적인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품입니다. 1인칭 관찰자 작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바친 그의 이야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 일제의 수탈에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고향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다시 고향을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일제의 가혹한 수탈의 실체를 고발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즉 나는 관찰자고 주인공은 그가 되는 거죠. 이 작품에서는 나의 그에 대한 심리 변화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그에 대한 심리 변화는 촉입니다. 촉이. 나는 그를 초기에는 견제하죠. 견제하고 경계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견제하고 경계. 그랬다가 자, 후반부에 가서 나는 그의 볼품없는 그 모습, 쑥 들어가진 볼, 움푹 파인 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면서 그에게서 뭘 느낀다? 나는 연민과 애정을 느낍니다. 자, 그를 대하는 나의 심리 변화였습니다.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여기 보면 참 그의 행색이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두루마기 입었죠? 그 다음에 그 안엔 옥양목 저고리. 자, 두루마기 격으로 참 기모노를 둘렀죠. 겉옷은 기모노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 속에는 옥양목 저고리, 우리 한국 전통 저고리를 입었고요. 그 다음 아랫도리엔 중국식 옷을 입었어요. 동양 삼국의 옷을 두루 입고 있는 그의 외향 묘사를 통해서 그의 어떤 삶의 여정이 굉장히 고단했고 복잡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조선에 살다가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다시 결국은 조선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외향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중략. 나는 그때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군데군데 찢어진 경성도 못한 눈썹이
올올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의 양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중약 30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3년가량은 더 늙어진 듯 하였다. 그 다음 이제 뭐 나머지 생략하겠고요. 마지막 이제 A 부분 볼게요, 여러분. 벼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이게 이제 일제 수탈의 어떤 그 단면입니다. 농지를 수탈해서 신장로로 만들고, 그 다음 말맞이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즉 그런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지식인 또는 백성들은 모두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담배 떠나 또는 노인은 공동묘지에 가고요. 즉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은 버려진 채 죽음에 직면해 있고,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각으로 팔려갑니다. 일제 식민지 백성의 비극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 상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37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기 방법으로 서술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기 방법으로 서술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요약하기 방법이라는 건 서술자가 서술을 직접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건 뭐 긴장감을 조성하진 않죠, 그렇죠? 인물과 인물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전달해야 훨씬 더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에서는 보여주기 방식으로 서술자와 인물 사이의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주기 방식은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하지 않고 인물의 행동, 사건을 통해서 성격을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객관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말하기 방식은 서술자가 직접 들어가서 작품 속에 들어가서 인물의 성격,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시점이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나 맞는 설명입니다. 다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여 액자식 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이 아니죠. 그럼 이런 지금 주인공 시점이 됩니다. 서술자인 내가, 즉 누구의 경험? 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액자식 구성은 맞습니다. 한 작품 속에 작은 작품이 들어가 있는 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즉 나와 그의 이야기 속에 그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액자가 되는 거겠죠. 서술자와 인물의 대화를 통해 인물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을 보여준다. 자, 예, 4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서술자와 인물 간의 대화, 즉 나와 그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에 대한 공감과, 마지막 부분에서 인물에 대한 공감과 그에 대한 애정, 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38번 이 작품에서 A, 즉 당시 민요를 나타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식민지 수탈의 어떤 그 적나라함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 즉 식민지 수탈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반면 산업화로 인한 문명화된 고향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뭐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에서 뭐 불도저, 그렇죠? 예,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개발된 그 삼포 뭐 이런 거, 그죠? 정답, 자 역시 3번 관계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작가가 당시 현실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입니다. 다음 글에 형상화된 나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인님, 이제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그 대답이 늘 야,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점순이 키가 자라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 하고 꼬박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도대체 언제 자라는 건지. 짜증, 이때 짜증 또는 짜장인데요. 도무지라는 뜻입니다. 도무지 영문 모른다.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안직 어리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여기에는, 이 핑계에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그럼 뭐 내가 인력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장인 봉필이가
점순이 키가 크지 않아서 결혼을 시켜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결국엔 그런가 보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자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역시 뭐 살고 있죠, 그죠? 그럼 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어리숙한 사람, 그쵸? 예, 즉 장인의 뻔한 속셈을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이니까요. 정답은 3번 팔불출 같은 사람입니다. 불안남 같은 사람은 뭐 깡패 같은 사람, 예, 자 힘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겠고요. 각다귀는 남의 것을 함부로 어떤 그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릿광대는 남을 웃기는 사람, 뭐 우스운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0번입니다. 다음 중 문학적 공간에 역시 서울이 아닌 작품은? 자,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서울입니다. 그 다음 박원서의 엄마의 말뚝 서울, 박태원의 첨단 풍경 서울, 두파산 서울, 하근찬의 순환이 되는 자 경상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경상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에 걸친 이대에 걸친 민족적 쓰란을 그린 작품이에요. 민족적 비극이 이대에 걸쳐 나타납니다. 즉 아버지에게는 일제강점기의 순환, 자식에게는 6.25의 어떤 비극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이대입니다. 만도는 아버지고 진수는 아들이거든요. 만도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되었다가 한쪽 팔을 잃죠. 즉 일제의 치하라는 민족적 비극이 아버지 만도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 한쪽 팔을 잃은 장애의 상처를 준 겁니다. 근데 아들 진수입니다. 진수도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결국은 한쪽 다리를 잃습니다. 즉 민족적 비극이 두 대에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만도와 진수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비극적 삶의 고통을 극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자 서울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설작품의 감상은 뭐 정리하겠고요. 예, 다음은 희곡과 시나리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은 자 연극의 극본, 대본을 말하고요.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을 말합니다. 먼저 자 1번 다음 대화에서 말하는 자세에 대한 화자의 말하는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화자는 이제 등장 인물이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도는 세종을 말합니다. 세종의 본 이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세종이라는 명칭은 시호입니다. 즉 죽은 다음에 후대에서 내리는 이름, 후대에서 올리는 이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이라는 이 명칭은 당대는 쓰이지 않은 겁니다. 이도 불안하게 그런 성사문과 박팽년을 보며 어째 말이 없느냐, 어떠하냐. 박팽년 집현전 학자였죠. 예, 젊은 학자였습니다. 침을 한번 삼키고는 책은 하지 마시옵소서. 어찌 한 번에 판단할 수 있사옵니까? 이도 실망하면서도 그래. 선문이는 어떠하냐? 성사문 아직 어떠하냐라고 물을 계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임금 앞인데요. 뭔가 이렇게 올곧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강직한 사람 같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성사문 목구멍 소리 후음 말이 옵니다. 자 히읗은 후음입니다. 호하하 모음을 발음할 때와 구별점이 명확지 않을 뿐더러 후음만은 아직 상형이 되질 않았습니다. 박팽년 예 이것은 아직 다 되질 않은 글자이옵니다. 박팽년도 예, 성산문의 주장에 거들어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도 세종은 기는 죽고 걱정도 돼요. 냉정한 것들 같으리라고. 그래 맞다 하여 그 이치를 알기 위해 자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극본이었습니다.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세 명의 인물은 신분에 따라 존대와 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신하는 존대하고 있고 그 다음 이도 세종은 하대하고 있습니다. 2번 이도는 불안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자 이도는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있죠. 그죠? 3번 성사문은 분명하면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기진하고 있습니다. 박평년 또한 조심스럽지만 사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기진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의 특징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영화 상영과 드라마 방영을 목적으로 한 영화의 대본이며 대본 구성의 단위는 시퀀스와 신입니다. 맞습니다. FI, paid in, F는 paid out, 즉 차츰차츰 밝아짐, 차츰차츰 어두워짐입니다. 등 활용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만의 특수한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3번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사건을 진행시킵니다. 즉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직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만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제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4번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제약으로 주제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자, 이거는 희곡의 특징이지 시나리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4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번엔 희곡입니다. 칠수 그렇다고 껌값 모아 재벌되냐. 그래 매달 5만원씩 적금 넣고 몇만원씩 갯돈 붓고 아침 점심 저녁 라면 먹고 숙지실에서 뭉개면 너 환갑 때쯤 되면 돈 몇천만원 모을 수 있을 줄 알지. 근데 그 돈으로 집 한 채 장만 못해. 예나 지금이나 참 기가 막힌데요. 흑수저 인생은 매번 똑같은가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월급 매달 적금 붓고 안 쓰고 라면 먹고 해봐야 올라가는 집값 따라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똑같은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칠수는 그 얘기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악착같이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넌 틀렸어. 임마. 야, 너 전에 이씨 알지? 서울역 앞에서 가스 환기통 해주던 아저씨 말이야. 그 아저씨 별명이 뭔지 아냐? 소야 소. 왜요? 소처럼 일을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렇겠죠. 뭐. 정말 그 아저씨 여태 돈 모으느라 모으는 재미 하나로 살았다. 일만 있으면 지방으로 산꼭대기로 어디든지 밧줄 메고 찾아갔어. 그러다가 10년 만에 그럴듯한 연립 하나 장만했지. 근데 그동안 너무 못 먹고 과로했는지 몸을 버렸나 봐. 하여튼 비쩍비쩍 마르고 빌빌하기에 우리가 끌고 병원에 갔다. 간경화래. 중증이더라고. 근데 그 아저씨 겨우 장만한 집 한 채 병원비로 다 날리고 다 죽네 어쩌네 해서 병원에서 그냥 나왔어. 눈만 안 감았지 몸은 장작개비만처럼 비쩍 말라 가고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근데 그 아저씨 지금 뭐라고 한 줄 아냐? 세상에 미련하게 살았대. 알겠냐? 몸 팔아서 번 돈 다 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식아. 오종우의 칠수와 만수 중에서였습니다. 칠수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짐작컨대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일해봐야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서민들의 현실이다. 또 몸 병들면 결국 모아둔 돈 다 쓰고 허무하게 죽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일하는 것 하지 마라. 쓸 때 쓰고 먹을 거 먹고 살라. 뭐 이런 어떤 충고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추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칠수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 글쎄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현실 비판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비유적인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칠수의 대화 상대는 착실하고 검소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칠수는 다른 사람의 경우 즉 이씨알 씨를 예로 들었죠. 그래서 상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칠수는 시종일관 강한 노조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수필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요새 무리를 동진강 상박주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헤어진 부모와 동기관과 약혼녀를 만난 듯 반가웠다. 자, 도요새 무리에서 누굴 만난 듯 싶었다? 헤어진 부모와 동기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도요새는 이때 도요새는
감정적 등가물이겠네, 그죠? 즉 화자의 어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도의서로 표현한 거죠. 감정적 등가물이 되겠습니다. 감정 이물이입니다. 너희들이 휴전선 위의 통천을 거쳐 여기로 날아왔으려니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질 양이면 그만 울컥 사무쳐오는 향수가 내 심사를 못 견디게 긁어놓고 그랬다. 그러니까 휴전선 그 이 북에 두고 온 동기, 부모를 무엇을 통해서 이 도유서를 통해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유서는 감정적인 등가물이 되겠습니다. 반면 자, 이번에는 중약 이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른 바다는 예전보다 파도가 훨씬 높았고 헤엄을 쳐 북상을 하면 며칠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던 그 넓이가 더욱 까마득히 넓게만 보였다. 그리고 철새나 나그네 새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철새,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죠? 따라서 철새는 객관적 상관말입니다. 화자의 심정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죠. 그럼 필자는 도유서를 통해서는 감정의 어떤 등가적 관계, 즉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철새를 통해서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철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나에게 고향을 떠올리는 존재, 고향에서 날아온 도유새니까요. 결국은 고향에 있는 가족과 동기간, 그죠? 를 떠올리는 감정적 등가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철새는 나와 대비되는 존재가 되겠죠, 그렇죠? 철새는 고향으로 왕래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자, 니은은 대비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기억은 내가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끼는 대상이고 나는 나의 감정이 입된 대상. 자, 니은은 나의 감정이 입된 대상. 니은은 나의 감정이 입된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때문에 틀렸습니다. 기억은 나의 내적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고 니은은 나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소재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기억은 나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 대상 맞죠, 그렇죠? 자, 니은은 나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식게 하는 존재,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 갈 수 없음을 안타깝게 인식해주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은 1번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글에서 말하고 있는 수필의 성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겠습니다.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을 청자연적에 빗댔습니다. 수필은 난 이후, 학 이후 청초하고 맵시 날렵한 여인과 같은 글이다. 수필은 그 여인이 걸어가는 숲속으로 난 평탄하고 고유한 길이다. 즉 수필은 어떤 사색과 사색의 깊이가 있는 길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사색의 깊이가 있는 길이다. 또 난 이호 학처럼 또 청자연처럼 우아한, 그죠? 우아한 글이다. 그런 얘기겠네요. 수필은 우아한 글이다. 찬란하지 않지만 우아하다. 또 수필은 사색의 깊이가 있다. 평탄하고 고유한 길이다. 그 다음 수필의 색깔은 황홀찬란하거나 진하지 아니하며 검거나 희지 않고 퇴락하여 추하지 않다. 언제나 오나 우미하다. 수필의 빛은 비둘기 빛이거나 진주빛이다. 수필이 비단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 자, 화려하지 않지만 무늬, 즉 웃음이 있습니다. 즉 유머의 문학이다. 유머가 있다. 그 다음 수필은 한가함에서 나태하지 아니하고, 즉 한가함에서 나태하지 아니하다. 또 속박을 벗어났다. 즉 자유로운 형식을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 자연 관찰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모든 것이 재료가 될 수 있다. 즉 다양한 재제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요, 수필이 어떤 글인지, 즉 수필의 형식을 비유의 형식으로 쓴 수필론입니다. 수필론. 자, 수필은 우아한 글이다. 수필은 사색의 깊이가 느껴지는 글이다. 수필은 유머가 있다. 수필은 자유로운 형식이다. 수필은 재제가 다양하다 등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수필은 재제가 다양하다.
들어있었죠, 그죠? 자, 수필은 해학과 비판 정신의 문학이다. 2번, 물론 수필의 특징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은 아닙니다. 수필은 일정한 형식이 없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이다 라고 했으니까 6번째, 즉 무형식의 문학이다. 따라서 자,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수필은 필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학이다. 자, 필자의 개성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제재가 무엇인지 간에 쓰는 이의 독특한 개성과 무드에 따라서 그때그때 써지는 것이다. 자, 또 7번째입니다. 수필은 개성의 문학이다. 작가의 개성이 무엇보다 잘 드러난다. 이상 수필의 특징을 수필이라는 형식으로 다양한 비유적 표현 기법을 통해서 쓴 피처득의 수필론이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다음 글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작품은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입니다. 현대인의 권태로운 일상을 소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수필입니다. 보겠습니다. 소의 뿔은 벌써 소의 무기는 아니다. 소의 뿔은 오직 안경의 재료일 따릅니다. 소는 사람에게 얻어맞기로 위주니까 소에게는 무기가 필요 없다. 소의 뿔은 오직 동물학자를 위한 표지이다. 야우의 시대에는, 야우 즉 야생의 소 시대에는 이것으로 적을 공격한 일도 있습니다. 하는 마치 폐병 가슴에 달린 훈장처럼, 폐잔병이죠. 폐잔병 가슴에 달린 훈장처럼 그 추억이 애상적이다. 소의 뿔을 대하는 필자의 시선이 대단히 주관적입니다. 소의 뿔을 뭘로 인식하고 있어요? 폐잔병의 훈장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암소의 뿔은 소의 그것보다 한층 더 겸허하다. 이 애상적인 뿔이 나를 받을 리 없으니 나는 마음 놓고 그 곁 풀밭에가 누워서 우선 소를 본다. 소는 잠시 반추를 그치고 나를 응시한다.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냐? 아마 병자인가 보다. 내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거나 아닌지 나는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소는 속으로 나를 신미하였으리라. 그러나 5분 후에 소는 다시 반추를 계속한다. 소보다도 내가 마음을 누른다.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를 냉대할 수 있는 가장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얼마나 권태의 지질였길래 이미 위에 들어간 식물들을 다시 개워, 아까 반추라고 했죠, 그죠? 그 시금털들한 반소화 물의 미각을 역설적으로 오락하는 체해 보임이리요. 소의 체구가 크면 클수록 그의 권태도 크고 슬프다. 나는 소 앞에서 누워 내 세균같이 사소한 고독을 겸손해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좀 생각해본다. 이상의 권태였습니다. 즉 현대인의 권태로움을 소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했다. 자, 서술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가 멀다? 여러분, 서술자군 작가 자신이죠. 서술자가 작가 자신이고 대상이 소입니다. 따라서 서술자와 대상의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 다음 소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아니죠, 여러분. 소의 뿔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마치 폐병처럼 가슴에 달린 가슴에 달린 훈장처럼 애상교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의 뿔을 바라보는 필자의 시선이 주관적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을 통해 서술자의 심리, 즉 권태로운 서술자의 심리죠. 예, 권태. 소의 권태로운 모습을 통해 자신의 권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상을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묘사가 있죠, 그죠? 해학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음 글에서 묘사하고 있는 딸깍바리의 생활신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딸깍바리는 자 선비를 말합니다. 올곧은 선비.
겨울이오니 뗄나무가 있을리 만무하다. 자, 청빈한 생활을 한 선비를 말합니다. 삼척 냉돌에 변변치 못한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으니 사뭇 뼈가 저려 올라오고 다리 팔마대에서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온몸이 고다오는 판에 사지를 웅크릴 대로 웅크리고 안간힘을 꽁꽁쓰면서 추위에 몹시 힘들어하는 선비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물다 못해 박박 깔면서 하는 말이 요놈 요 괘씸한 놈의 추위란 놈 같으니 네가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만은 어디 내년 봄에 두고 한번 보자. 내년 봄에는 추위가 물러날 테니까요. 그렇죠? 예. 벼르더란 이야기가 전해지지만은 이것이 옛날 남산골 딸깍바리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다. 자, 어떤 성격? 사실로 졌지만, 즉 추위에 벌벌 떨었으니까 사실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만큼은 안 졌다는 앙큼한 자존심, 즉 남산골 딸깍바리 선비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또 꼬장꼬장한 고지식,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준다는 양반의 어떤 지조, 이 몇 가지가 그들의 생활신조였다. 실상 그들은 가명인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를 소중화로 만든 것도 어쭙지 않은 관료들의 죄요. 그들의 허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 강직하였다. 목이 부러져도 굴하지 않는 기계. 사육신도 이 새님의 부류요. 사육신, 단종의 폐위를 항거하여 목숨으로서 저항했던 6명의 신하입니다. 이 샌님의 부류요. 사막사도 딸깍바리의 전형인 것이다. 올라가서는 포은 선생도 그요. 근세로는 민충전공도 그, 즉 바로 무엇이다? 딸깍바리이다. 그럼 딸깍바리의 정신, 바로 자존입니다. 겉으로는 졌지만 지지 않았다는 자존심만큼은 갖고 있다. 그 다음 또 굳은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죠. 자, 하지만 여기서 청빈, 자, 청빈은 찾아볼 수 없죠. 그렇죠? 예. 그 다음 목이 부러져도 굴하지 않은 기계, 그러니까 강직이죠. 지존, 자, 자존, 지조, 강직은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으나 청빈만큼은 자, 직접적으로 여기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부분 뭐 삼척 냉돌에 변변치 못한 이부자리, 즉 가난한 살림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청빈함을 추구했다는 것을 직접적인 생활 신조로 우리가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 것이니까요. 예, 청빈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다음 글이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요소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성석재의 몰두입니다. 개의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있다. 미친 듯이 제 몸을 긁어대는 개를 붙잡아서 털 속을 파헤쳐보라. 진드기는 머리를 개의 연한 살에 파묻고 피를 빨아먹고 산다.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배인지 꼬리인지 분간할 수 없다. 수컷의 몸 길이는 2.5mm, 암컷은 7.5mm쯤으로 핀셋으로 살살 집어내지 않으면 몸이 끊어져 버린다. 한 번 박은 진드기의 머리는 돌아 나올 줄 모른다. 죽어도 안으로 파고들다가 죽는다. 나는 그 광경을 몰두, 자, 몰입한다, 그쵸? 예, 두 머리, 즉 머리를 파고 들어간다 라고 부르려 한다. 성석재 몰두 중에서 이 작품은요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몰두라는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에 집중하다. 자, 근데 그 몰두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즉 진드기가 머리를 파고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독자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소리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두 단어. 자, 뜻은 전혀 다른 두 단어. 뜻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대신 아주 엉뚱한 사건 없고요. 묘사하는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생태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어떤 단어, 즉 몰두라는 단어를 썼죠. 몰두라는 단어를 보통 쓰이는 의미, 즉 어떤 것에 집중하다라는 의미 대신에 글자 그대, 대가리를 파고 들어가다라는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비추신 바와 같이 말한 이유를 적절히 추리한 것은,
자, 이태준의 1분어라는 글입니다. 환공이 당상에 앉아 글을 읽노라니 정하에서 수레를 짜던 늙은 목수가 톱질을 멈추고 읽으시는 책이 무슨 책이냐 하고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환공이 대답하기를 옛 성인의 책이라 하니 그럼 대감님께서 읽으시는 책도 역시 옛날 어른들의 찌꺼기 올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감히 대감이 읽는 책을 옛날 찌꺼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공인의 말투로 너무 무엄하다 하여 환공이 그게 무슨 말인가, 찌꺼기라 한 연유를 들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살려두지 않으리라 하자 늙은 목수 자약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수라 치목하는 예를 들어 아래 오리다. 톱질을 해보더라도 느리게 당기면 얻먹고 급하게 당기면 톱이 박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 너무 느릿하지도 않고 너무 급하지도 않게 당기는 것이 그 톱질의 묘리인데 근데 그걸 말로는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손에 익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말로는 그냥 무엇만? 그냥 적당히, 너무 세지 않게 너무 약하지 않게 적당히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손으로 익혀야 되는 거죠. 즉 말로 전달되는 것은 본질이 아닌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인이 담아놓은 생각도 성인이 담아놓은 그 책도 성인의 생각을 담아놓은 책도 결국은 무엇이다 여러분? 성인의 온전한 생각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무엇만? 그 온전한 생각이 아닌 나머지 것만 담아낸 것이다. 따라서 찌꺼기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자 결국은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말은 즉 생각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 인간의 생각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현대 문학사입니다. 30년대 문단의 상황에 대한 다음 지술 중 잘못된 것은 30년대 문단의 특징은 일제가 군국주의적 마각을 급속히 드러내면서 한반도 내에서의 일체의 사상과 문학의 자유가 통제된 시기입니다. 따라서 문학이 예술성을 중시하는 순수 문학의 시대로 발전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김동리, 김유정 등 동반자 작가들이 활동한 시기다. 동반자 작가는 카프 문학에 동조했던 일련의 작가들을 말하는데요. 동반자 작가에는 이효석, 유진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 작가가 활동한 시기는 맞긴 한데 문제는 김동리나 김유정이 동반자 작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의 시대에 맞고요. 그 다음 모더니즘 문학이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전원파, 청록파, 성인파 등 다양한 유파들이 등장한 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상의 자유가 통제되면서 카프 등 계급주의 문학이 해체됩니다. 그 다음 자 일제 강점기 시대 문학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시대 양상을 기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대 초기는 동인지를 중심으로 문학 활동이 전개됐습니다. 또 시에서는 3.1운동의 실패와 저절로 인한 허무와 패배의식의 영향으로 병적, 퇴폐적 낭만주의 경향의 시 맞습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김동인의 유미주의 작품들이 많이 나타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니은 1920년대 중반에는 전통적 운율과 정서를 계승한 김소월과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한용운의 시가 많이 써졌고요. 그 다음 카프의 결성이 맞습니다.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즉 계급주의 문학단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주의 문학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30년대는 순수 문학의 지향 맞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40년을 전후한 해방 이전까지는 김수영, 박윤환, 김경린 등 후반기 동인에 의해 도시감각과 지적 태도를 중시한 모더니즘이 등장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손창섭, 장유학 등 극한 상황에서 인간 심리와 인간 실존을 탐구한 소설, 이거는 1950년대 문학의 특징입니다. 1950년대 전쟁 체험 문학의 특징이 바로 인간 실존 탐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 낭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낭만주의는 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과 통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문예사조 맞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는 말라름의 보들레르, 자 이들 작가들은요 상징주의 시인이고요. 낭만주의 작가에는 위고하고 바이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낭만주의는 이상세계를 동경하고 이국적 경향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입니다. 그 다음 자 고전주의가 이성을 중시한 데 비해서 낭만주의는 감성을 중시했고요. 그 다음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것을 높이 평가한 것도 낭만주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자 문예사주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지 걱정스러울 텐데요. 사실은 자 문예사주는 시험에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실주의 즉 일제강점기 가혹한 현실 상황을 날카롭게 파헤친 문예사주를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그 사실주의 문학 작품들이 20년대 이후 한반도에 굉장히 유행했었고요. 그다음에 초현실주의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 인간의 내면 세계를 다루는 계통의 신화 소설을 초현실주의라고 하는데 이상이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문학작품 연구 방법은 자 보겠습니다. 문학작품을 볼 때 작품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재적 비평입니다. 또는 이걸 형식주의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 형성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와 사회를 같이 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역사주의 비평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심리주의 비평은 등장인물의 심리를 가지고 행동이나 사건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주의 비평 또는 구조주의 비평은 작품의 구조, 형식을 중시하는 비평, 내재적 비평을 말하고요. 신화주의 비평은 작품 속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신화와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문학사까지 모두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고전문학의 이해와 감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